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할 만큼 현재 국가 재정이 아주 취약한 상태고요. 여기다가 인구까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더 이상 군인으로 징집할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가 국가 부도의 벼랑 끝 위기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정이 지금 현재 붕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에서 국방비를 2024년에 57조 원을 쓸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세수는 우리나라 돈으로 5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출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부라는 게 국방비만 쓰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반 회계도 있는 법인데 이 세출을 다 합치면 얼마냐? 114조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114조 원 가운데 절반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세수는 딱 절반인 이 57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7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거 해외 원조로 겨우겨우 간신히 메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방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 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상을 했다고 해서 과연 세수가 늘어날지 이 모든 게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태가 그야말로 위기 상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유력하게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거기다가 벤스까지 부통령 후보로 삼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나 벤스나 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당장 끝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최신 뉴스가 흘러나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서로 통화를 했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 종식이 젤렌스키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종식이 절대 아니겠죠. 지금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이 동부 지역을 보나마나 러시아한테 양도하는 방식으로 종전이나 휴전을 협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이 두 사람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길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재정은 그야말로 펑크가 아주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 그 배경에 우크라이나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이 아주 크게 나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에 마이너스 2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파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단 2023년에 다시 경제가 4.6% 반등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4.6%라 하더라도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IMF에서 추정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IMF의 추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2022년에 마이너스 35%. 야, 이거는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잖아요. 그런데 23년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작 0.5% 성장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이걸 의심해봤자 결코 서방한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믿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경제가 붕괴됐느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특급 기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인구 전쟁 직전에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4,400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2022년에는 3,800만으로 줄었다. 이렇게 공식 통계는 돼 있고요. 자, 근데 이 통계를 현재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온 사람의 통계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줄어든 인구보다 유럽으로 유입된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인구에 대해서는 일종의 함구령이 내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러면 실제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럴 때는 프랑스 언론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언론은 이런 데 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마크롱도 남의 나라 눈치 잘 안 보고 그냥 마음껏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프랑스 언론도 그렇습니다. 르몽드지의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의 전쟁으로 인구 통계에 미친 치명적 영향,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붕괴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수백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나라를 떠나면서 부부가 생이별을 했고, 그리고 남성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 감소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르몽드지의 기사 본문을 보면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통계는 2024년 1월 1일에 3,500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3,370만 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370만 명에도 비밀이 있죠. 러시아 점령지 인구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동부, 남부 지역은 이미 러시아의 점령지잖아요. 이 인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돈바스 인구만 따져봐도 660만 명, 그리고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이전 인구가 9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침공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던 인구가 상당수가 분명히 우크라이나 본토로 피난을 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돈바스 지역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원래 러시아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피난을 갔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인구는 아마도 2,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는 4,400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인구가 2,80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세금이 안 거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정은 완전히 붕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는 57조 원, 근데 세출은 그 2배인데 나머지를 이제 해외 원조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금액을 해외 원조로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크라이나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49%였는데 이게 83%로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우크라이나처럼 대외 신용도가 낮은 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83%가 됐다는 건 이건 정말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내린 결단은 온갖 증세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쟁세가 원래 소득의 1.5%였는데 이걸 5%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대규모 증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다 합쳐봤자 그래봤자 고작 16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57조 원의 적자를 볼 예정인데 이 증세가 젤렌스키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도 16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독특한 세금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소득세율은 최고 18%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는 워낙 지하 경제가 많다 보니까 소득세율을 높여봤자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20%로 높습니다. 소비 활동을 하는 건 이 과세 당국이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20%의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토지 가치의 무려 1에서 5%로 아마도 토지 관련 세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자, 거기다가 부동산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부동산 갖고 있다가는 세금 폭탄 맞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유럽에서 지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소득세 따위 아무리 세율을 높여봤자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다가 높은 세금을 매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소득의 1.5였던 세율을 갑자기 5%로 높인다고 해서 과연 이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죠. 왜?
지하 경제가 워낙 많은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과세 당국이 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대부분이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데 누가 이걸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높여봤자 진짜 힘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세금을 왕창 물리게 되고, 제가 보기엔 이 반만 걷어도 다행이거든요. 이 때문에 전황을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위기가 있죠. 군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인구 구조를 보면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5세에서 25세까지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이렇게까지 인구가 없을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요. 이때 합계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인구가 완전히 쪼그라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합계 출산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젊은이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구 구조의 특징이 있죠. 여성의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 짙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남성 대비 여성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짙게 나타나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이런 쪽의 남성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령의 여성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자, 2024년에 우크라이나의 인구 구조를 보면 훨씬 더 홀쭉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징집 가능 연령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남성층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성의 인구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남성들 숫자가 워낙 적고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BBC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외로 나간 전투 가능 연령대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런 기사인데, 아니 근데 해외로 나가 있는데 무슨 수로 압박을 강화하겠습니까? 근데 이 공식 통계상으로 일단 해외로 나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630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공식 통계상 63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전투 가능 연령대의 남성 인구 숫자가 최소한 20%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일단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120만 명. 그러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징집 가능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3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0만 명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남았는데, 자, 이 200만 명은 뭐냐? 뭐 뇌물을 주고 징집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200만 명 중에는 공식적으로 징집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산업 필수 연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100만 명, 지금 오랜 전쟁으로 다 지쳐서 그리고 다치고 막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교체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 100만 명의 그동안의 전쟁 피로도와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너무나도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전투 가능 연령대 25세에서 60세까지. 아니 60세까지 전쟁을 해? 이것도 놀랍지만 25세부터라니. 아니 그러면 20대 초반은 전쟁터에 안 나가? 네, 우크라이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징집 연령은 25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27세에서 60세까지였는데 워낙 이런 징집 자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27세에서 25세로 낮춘 겁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할 땐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만 40세가 되면 민방위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포춘지 기사를 보세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연령은 43에서 45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러냐? 징집 연령이 25세에서 60세까지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43에서 45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가장 어린 군인은 최전선 전투에서 면제됩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거꾸로 된 것이냐? 자, 그 비밀이 바로 인구 때문입니다. 자, 24년의 인구 피라미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인구에서 15세부터 30세까지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때 바로 우크라이나 경제 위기가 일어났었거든요. 199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소련이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 경제가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경제도 동시에 같이 붕괴 현상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994년에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마이너스 23%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에 98년이죠. 이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5.1%로 그때 당시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2.9%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정말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아이를 낳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2까지 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이 회복된 건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나중에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청년층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의 청년층을 징집해서 만약에 최전방에 내보낸다 그랬다가 청년층이 더 숨지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징집 연령을 25세에서 60세까지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건 징집 연령이기 때문에 2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해서 군대를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전쟁터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원에서 이렇게 군에 입대하는 25세 미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50만 명 추가 징집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썸네일인데 젤렌스키 추가 징집에 병역 회피자가 증가했다. 이런 썸네일 제목을 갖고 있죠. 여기서 사례로 나오는 한 여성분이 뭐라 그러냐. 지금 57세 남편이 최전방에 가 있는데 지금 어린 아들이 이제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57세 남편을 교대해줄 그런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 57세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아들까지 지금 현재 군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징집할 자원이 거의 없는데 러시아는 징집할 자원이 과연 충분하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400만 명이나 됩니다. 2022년 통계인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인구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자꾸만 잘못 나오는 게 있는데요. 러시아 인구가 우크라이나의 3배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은 자꾸만 3배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공식 통계조차 우크라이나 인구가 이제는 3,500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400만은 전쟁 전의 인구고 이제는 3,500만이 공식 통계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의 인구를 빼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인구는 2,800만이나 아니면 그 이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인구 대비로는 러시아 인구가 5배 혹은 6배 이상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징집할 자원이 충분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병력 부족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력 차이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러시아는 전쟁 전에 중소득 국가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공식 통계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만 해도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한 초록색은 어퍼 미들 인컴, 즉 중상위 소득 국가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3년 1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이 인컴, 짙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한 단계 올라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중하위권 이렇게 연한 보라색에서 2023년에는 연두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소득이 올라간 것처럼 잡힌 이유는 해외로 워낙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해외 원조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인구로 나누니까 중하위에서 중상위로 올라간 것이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자체가 살아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서 러시아는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쟁 과정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진짜 아이러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3년에 고소득 국가로 바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의 경제 활동은 2023년 군사 관련 활동의 큰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러시아의 1인당 GNI는 11.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12,830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14,250달러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군수 관련 산업이 호황을 보이는 데다가 러시아의 실업자였던 청년들이 군대 가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1인당 GNI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 인구 피라미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출생아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25세부터 60세까지 징집하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러시아는 어쨌든 계속해서 징집할 자원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처럼 청년층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새로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전쟁의 향방은 사실상 오랜 시간을 끌수록 점점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보나마나 이 전쟁은 금방 종식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는 휴전이나 종전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상을 하게 되면 러시아하고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자신들의 힘이 아닌 남의 나라의 원조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